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 제2부 사장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책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지식근로자의 과업은 최대한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 병원, 정부, 기관, 노동조합, 대학, 군대 등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지식근로자는 항상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지식근로자의 과업은 최대한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식근로자는 당연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상상력도 풍부하다. 그러나 성과를 올리는 것과 지적 능력 사이에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하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놀랄 만큼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통찰력 그 자체가 곧바로 성과를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적 통찰력은 매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반면에 모든 조직에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올리는 끈질긴 사람들도 있다. 다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종종 창조성과 혼동되기도 하는 열정과 분방함 속에 빠져있는 동안 그들은 동화 속의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다. 지식근로자에게 있어 지능과 상상력 그리고 지식은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 요소들을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 목표 달성 능력. 지능과 상상력 그리고 지식 그 자체는 성과의 한계를 설정할 따름이다. 제 4장 소제목 1 목표 달성 능력은 왜 필요한가? 목표 달성 능력은 왜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식근로자들의 직무 수행에 관한 책과 논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 그토록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조직에서 일하는 지식근로자들에게는 성과를 달성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기술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성과를 달성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기술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지식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다. 육체 노동자에게는 능률만 표류했다. 그것은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육체 노동자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육체 노동의 능률을 측정하고 또 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육체 노동자 개개인의 산출량은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다. 과거에는 모든 조직에서 육체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이나 일선에 배치된 병사 등 육체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표 달성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다. 육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사람만이 몇 명 있었다. 육체 노동자들은 그들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수행했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일부분만 차지했기 때문에 유능한지 무능한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목표 달성 능력도 당연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육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들여 배워야 할 어떤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춘 몇몇 사람에게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상 과거의 조직에는 매우 소수의 지식근로자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 대부분은 기껏해야 사무원 한 명 정도만을 데리고 전문가로서 일했다. 그들에게 목표 달성 능력이 있고 없음을 오직 그 자신들만이 관심사였고 또한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오늘날 지식에 기반을 둔 거대 조직은 사회의 중심적인 존재이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조직들의 사회이다. 군대를 포함한 모든 커다란 조직 내에서 힘의 중심이 몸을 이용해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에게 지식을 이용해 일을 하는 지식근로자로 이동했다. 힘의 중심이 지식근로자에게로 이동했다. 앞으로는 조직 내의 지식과 이론 그리고 개념을 활용하도록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 가치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를
즉 그들의 목표 달성 능력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목표 달성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목표 달성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육체 노동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시스템은 지식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불량품밖에 만들지 못한 멋진 설계도를 재빨리 만드는 엔지니어만큼 비생산적이고 기업의 경영자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만이 지식 노동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지식 노동은 육체 노동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측정될 수가 없다. 지식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세부적인 면까지 감독할 수는 없다. 다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식 근로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즉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뉴요커지에 재개되었던 만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사무실 문에는 판매부장 찰스 스미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 안의 벽에는 생각하라고 쓰여진 대형 액자가 덩그러니 있고 스미스 부장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다. 문 밖으로 지나가던 한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스미스 부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정말이지 우리는 지식 근로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식 근로자 고유의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곧 일의 시작이다. 지식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목표 달성 능력을 혹은 성취 능력이나 일반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지식 근로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공헌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정해진 근무 시간만 겨우 때우며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식 근로자는 그 자체로서 성과가 될 만한 어떤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는 수도관, 구두, 기계부품 등을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는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정보를 창출해낸다. 지식 근로자가 창출해낸 이러한 생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즉 다른 지식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 투입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내는데 이용되었는데 비로소 그 자체를 인정받는다. 즉 다른 지식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 투입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내는데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 해도 그것이 실제 작업 활동과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미한 베이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 근로자는 육체 노동자가 하지 않는 일, 즉 자신의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생산물이 잘 만들어진 한 켤레의 구두처럼 그 자체로서 효용을 갖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식 근로자는 오늘날 고도 선진 사회와 선진 경제, 미국, 서유럽, 일본 그리고 차츰 러시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생산 요소이다. 소제목 2. 경영자로서의 지식 근로자. 지금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경영자로서의 지식 근로자. 현대 조직의 모든 지식 근로자는 한 사람의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지위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성과를 올리고 지식 결과를 얻는 조직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 말이다. 그것은 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능력이 될 수 있다. 또 병원의 경우라면 입원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의 능력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근로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다른 사람이 내린 명령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공헌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 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조직 내의 어느 누구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내린 의사결정을 완전히 무시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강등되거나 좌천되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 일의 목표와 기준과 공헌은 전적으로 그의 손안에 달려있는 셈이다. 경영자로서의 지식 근로자.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의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미국 보병대의 신문 인터뷰 기자가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젊은 대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병들이 정글 속에서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임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결국 전쟁터에서는 모든 병사가 경영자가 되는 것이다. 지식노동은 양으로 측정될 수 없다. 비용으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노동은 그 결과의 질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부하 직원의 수나 관리 업무의 양을 가지고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시장조사 책임자는 시장조사 업무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통찰력, 상상력, 업무의 질이 형성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200명을 투입해도 비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조사 책임자는 200명의 부하 직원들 각각자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압도당할 위험이 있다.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일에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겨 정작 본래의 업무인 시장조사 업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시간에는 부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온갖 서류들의 숫자들을 확인하느라 너무 바빠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회사 시장이라고 말할 때 진정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우리 회사 시장이라고 말할 때 진정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그는 회사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줄 중요한 시장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도 모른다. 만일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시장조사 책임자라 해도 마찬가지로 생산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그는 어쩌면 회사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자원일 수도 있다. 혹은 학자들이 종종 연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수히 많은 각주를 다는 것처럼 지나치게 세부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조직에는 한 사람의 부하 직원도 관리하지 않으면서도 경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드문 일이긴 하지만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처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가 조직 전체의 사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 연구주제나 방식을 결정하는 어느 연구소의 화학자는 기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기업가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연구실 책임자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 책임이 전혀 없는 일개 연구원일 수도 있다. 회계상 무엇을 제품이라고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그 회사의 부사장인 권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신입사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대규모 조직의 어느 한 분야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자신의 지위나 지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지식근로자와 관리자, 전문가들을 모두 경영자라고 부른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지식근로자, 관리자, 전문가를 모두 경영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기업, 정부, 기관, 연구소, 병원 등과 같은 오늘날의 평범한 조직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식에 의한 권한은 지위에 따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분명 합법적인 것이므로 지극히 지식근로자들이 지식에 의해 내린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들도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정부기관의 대표들과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계획, 조직 통합, 조정, 동기부여, 성과의 측정 등과 같은 일을 말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한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는 그 역시 틀림없는 경영자이다.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오늘날 모든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정부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권한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며 또한 그들의 직책과 이름은 회사 조직도 혹은 사내 전화번호부에 올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그는 분명히 경영자이다. 그리고 그가 최고 경영자이든 신입사원이든 간에 어쨌든 그는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는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소제목 3입니다. 지식 근로자가 당면한 현실은 그들에게 목표 달성 능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말이지 그는 자신이 효과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들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지식근로자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4가지 중요한 현실을 직면해 있다. 그 현실들은 하나같이 조직 내에 그리고 일상 업무 틀 안에 뿌리박혀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현실과 타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4가지 현실들은 모두가 지식근로자들로 하여금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과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1. 지식근로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누군가가 지식근로자들의 그의 활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의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지식근로자를 조직의 포로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조직 내 모든 사람이 그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빼앗음으로써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지식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원칙적으로 지식근로자의 의사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간호사에게 앞으로 30분 동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시오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설사 그에게 말한다 해도 중요한 거래처나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 혹은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그는 전화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30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만다. 지식근로자의 4가지 현실인데요. 이게 지금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현실. 2번째, 지식근로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또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일상 업무에 쫓겨 다닐 운명에 처해 있다. 일상 업무에 있어서 사건들은 지식근로자에게 진정한 문제는 고사하고 문제거리가 될 만한 어떤 것조차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환자의 통증 호소는 의사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통증 그 자체가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지식근로자는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다. 어떤 사건들이 중요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단지 사소한 문제들인지에 대해 각각의 사건이 알려주지 않는다. 통증에 관한 환자의 설명이 의사의 진단에 실마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각각의 사건은 지식근로자에게 문제의 징후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연속되는 일상 업무에 따라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다 보면 지식근로자는 일상 업무 처리에 자기 자신을 모두 소모해버리고 만다. 그는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자신이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 즉 조직에 공헌하고 성과를 올리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인지에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계속되는 일상 업무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 지금 소제목 3, 지식근로자의 4가지 현실,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4가지 현실. 1, 2, 그 다음에 이제 3.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3번째 현실은 그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근로자가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공허한 바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만, 그때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3번째 현실은 그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식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공헌한 바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만, 그때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은 개인의 강점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조직은 개개인의 지식을 획득하여 그것을 다른 지식근로자들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또한 동기와 비전을 부여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각각의 지식근로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식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지식근로자는 각각 자신만의 기술, 자신만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해 세무, 회계, 세균학 또는 간부 양성과 개발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또 어떤 사람은 원가 계산의 세부 사항이나 병원의 경영관리 또는 CEO에서 정한 조례의 적법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지식근로자 각자는 조직 내에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자신의 과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근로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직속 부하 직원이 아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서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계자들이다. 그는 행적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상사일 수도 있다. 지식근로자는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과업에 공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근로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의 과업에 공헌해야 한다. 4번째,
지식근로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식근로자는 조직 내에서 내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내부를 가장 가깝고도 직접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 조직 외부의 세계를 본다 해도 두텁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만 본다. 대체로 지식근로자들은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 조직의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리 가공되고 또 고도로 요약된 보고서라는 조직적 요가기를 통해서만 의지한다. 그런데 조직의 내부에서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의 내부에서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는 조직의 외부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기업의 유일한 결과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기업의 수입과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고객에 의해 창출된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다. 우리가 평소 기업 내에 이익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점잖은 완곡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기업에는 노력센터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다. 노력과 비용이다. 우리가 평소 기업 내에 이익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점잖은 완곡 어법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에는 노력센터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에는 노력센터만이 있을 뿐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어떤 조직이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조직은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된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동차 또는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 10만 명이나 되는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학적으로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봉사가 조직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은 사람이 적을수록 소규모일수록 내부의 활동이 적을수록 더욱더 완전해진다. 하나의 조직은 동물과는 달리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단순한 영속적 보존 활동으로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조직은 사회의 기관이며 외부 세계에 대한 공헌을 통해 존재의 의의를 인정받는다. 그렇지만 조직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높은 성공을 거둘수록 조직 내부에서 지식근로자들의 관심과 노력과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됨으로써 조직 외부에 대한 지식근로자 본래의 임무와 진정한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러한 위험은 오늘날 컴퓨터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둔한 기계에 불과한 컴퓨터는 오직 계량적인 자료만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컴퓨터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계량화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는 조직 내부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 비용, 생산량, 범위와 환자 수 또는 훈련 결과 보고 같은 것들이 말이다. 조직 외부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계량적인 형태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외부 세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의 능력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우리는 단지 통계적인 작업을 위한 노력만 증대시키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인 계약을 극복하는 데 컴퓨터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에 관련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외부 사건들이 대부분 계량할 수 없는 질적인 것들이라는 데 있다. 그것들은 아직 사실들이 아니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정의되어야 하고 분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실들이 아니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정의되어야 하고 분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이 있어야 한다. 먼저 무한하고 복잡한 현상들로부터 구체적인 변수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숫자를 살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정 중요한 사건은 추세가 아니다. 그것은 추세의 변화이다. 외부 추세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조직과 조직에 기울인 노력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각각 지각되지 않으면 계량할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도 분류할 수도 없다. 다양한 변화들을 그 속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예측치를 내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치는 실제 상황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다. 포드에서 내놓은 최악의 신제품으로 기록된 SDL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컴퓨터는 논리적인 기계이다. 그것이 컴퓨터의 강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계이기도 하다. 외부의 중요한 사건은 컴퓨터 또는 어떤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특별한 논리적이지 않는 반면에 지각 능력이 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감정인 것이다.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컴퓨터의 논리와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와 자극은 가볍게 처리해 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즉 명확한 사실, 사건 이후의 사실이 아닌 지각 영역에 있는 사건, 아직 사실로 되지 않은 사건은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정보가 오히려 현실로의 접근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컴퓨터, 가장 유용한 경영 관리 도구, 컴퓨터는 지식 근로자들에게 하여금 그들이 외부 세계에 단절되어 있음을 지각하게 해주고 외부 세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급성 컴퓨터병이라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심각한 질병이다. 컴퓨터는 오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만을 보여줄 뿐이다. 지식 근로자들은 당연히 조직의 내부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세계를 지각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조직 내부 세계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외부의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현실은 지식 근로자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지식 근로자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근로자는 성과를 올리는 방법이 배우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제 4장의 소제목 4번입니다. 지식근로자 4가지 현실. 지식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 지식근로자의 성과와 성취 그리고 만족의 수준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 달성 능력 향상을 시키는 것이다. 목표 달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또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뛰어난 능력과 광범위한 지식이라는 두 측면에는 아무리 더 많은 노력을 보낸다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아무런 이익도 나지 않는 일을 시도하려는 수준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슈퍼맨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탄생시킬 수는 없다. 경영자는 현재의 구성원들을 이끌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경영자는 현재의 구성원들을 데리고 구성원들을 이끌고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경영자 육성에 관한 책들은 내일의 경영자 상해로 사계절의 사나이를 제시하고 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고위 경영자는 상황 분석가로서 그리고 의사결정자로서 매우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조직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며 숫자에도 밝아야 한다. 나아가 예술적인 신미함과 창조적 상상력도 풍부해야 한다. 즉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만능 천재는 결코 흔한 존재가 아니다. 인류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오히려 모든 면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모든 면에서 무능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능력이 떨어지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사람이 그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개선을 통해서 인간 능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도구를 개선함으로써 똑같은 원칙이 다소간 차이는 있겠으나 지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우수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들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성과보다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는 것은 처음 등장했을 때 몇몇 우수한 젊은 연구원들이 5할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책으로 출간했다.
그들이 책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온갖 분야의 지식을 두루 알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중 한 연구에 따르면 오알 전문가는 62개에 이르는 첨단 지식 또는 주요 과학,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러한 사람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그가 재고 관리나 생산 일정 관리 프로그램 작업 같은 일에 자신의 능력을 허비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한 훨씬 더 야심적인 프로그램에서조차 회계, 인사, 마케팅, 가격, 전략, 경제 분석, 그리고 심리학을 비롯한 행동과학과 물리, 생화학, 지질학에 이르는 자연과학 등 다방면에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기술의 역동성과 세계 경제 복잡성 그리고 미루 같은 정부 기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언급한 분야들은 모두 덩치가 큰 것들이다. 심지어는 그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조차 너무나 크고 광범위한 것들이다. 학자들도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을 전공하며 그 분야 전체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만족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계사가 인간관계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인지니어가 신상품의 판매 촉진에 관해 알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분야가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정도를 알아둘 책임이 있다. 우수한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신과학에 통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신의학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농수산부에서 일하기 위해 국제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협업의 농업정책 때문에 국제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 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정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전문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재능과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가 자원의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 능력이라는 것은 재능과 지식이라는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달성 능력은 조직이 추구해야 할 것들 중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동시에 목표 달성 능력은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성과와 공헌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지식근로자 개개인에게도 한층 더 높은 우선순위를 점유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소제목 지금 현재 제2부에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4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장에 소제목 4번째를 읽었고요. 이제 소제목 5번째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인가?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인가? 목표 달성 능력이 음악이나 미술, 재능처럼 타고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불행한 사태이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 달성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작에 발견하여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현재 사회에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표 달성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라면 현대 문명은
이대로 끝나버리지는 않는다 해도 아주 취약한 것이 될 것이다. 현대 문명은 대규모 조직에 기반을 둔 문명으로서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표 달성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라면, 목표 달성 능력을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종류의 학습인가? 그것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배우는 지식인가? 아니면 도제 방식으로 배우는 기술인가? 혹은 기본적인 것을 되풀이함으로써 배우는 기능인가? 기능, 기술, 뭐였지 이게? 위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 개념적으로 배우는 기술인가? 혹은 나는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컨설턴트로서 많은 조직에서 지식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다. 목표 달성 능력은 나에게 다음에 두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중요했다. 첫째, 컨설턴트는 원래 자신의 지식에 의한 권한 위에는 아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 스스로 성과를 올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둘째, 가장 효과적인 컨설턴트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객의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컨설턴트가 자신의 일에 공헌을 하고 결과를 얻어내느냐 혹은 경비만 축내느냐, 코스트 센터에서 머물러면서 거기 씨앗을 광대 노릇이나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직 내의 사람들이 자기 가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가진 목표 달성, 전적으로 조직 내 사람들이 가진 목표 달성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성과를 올리는 인간형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성격과 능력 그리고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개성과 지식과 관심사들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인간을 구별하는 모든 측면에서 그들은 서로 달랐다. 그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앞뒤가 깨어지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책을 읽었을 때 느리게 읽는 것도 좋은 거라고 말했었는데, 느리게 읽는 거. 그래, 느리게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사교성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병적일 만큼 수줍음을 심하게 타는 사람도 있다. 괴짜가 있는가 하면 애처로울 정도로 꼼꼼한 수능주의자도 있다. 뚱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훌쭉한 사람도 있다. 늘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사의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마시는 사람도 있다. 매력이 넘치고 포근함을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냉동고등어처럼 차가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리더라고 부르는 게 합당한 유형의 사람들도 몇몇 있다. 반면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파묻혀 있으면 전혀 주의를 끌지 못할 특색 없는 사람도 있다. 학자풍의 사람, 진지한 학생 같은 사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좁은 영역밖에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넓은 가슴과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 일에 주로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관심 분야는 지역 사회, 교육, 중국 한시, 현대 음악 등 여러 가지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도 있고 주로 지각과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고심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 고등학교 교사,
바이올리니스트가 서로 다른 만큼이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역시 서로 많이 다르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그들은 인간 유형, 개성 그리고 재능의 측면에서 무능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행하는 능력뿐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 능력뿐.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 능력뿐. 이러한 실제 실행 능력은 기업, 정부, 기관, 대학, 병원, 대학 어느 조직에서 일하든지 간에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드러난다. 한편으로 나는 이러한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능과 근면성과 상상력이 뛰어난다 해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한편으로 나는 이러한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능과 근면성과 상상력이 뛰어난다 해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은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면 실행 능력은 하나의 습관이다. 즉 습관적인 능력들의 집합이. 실행 능력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가능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단순한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7살짜리 어린아이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무척 어렵다. 우리 모두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실행 능력을 몸에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6 곱하기 6은 36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올 만큼 확실히 몸에 배인 습관이 될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듯이 지겹도록 반복해서 외우듯이 실행 능력도 그렇게 몸에 익혀야 한다. 실행 능력은 그것도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생각도 또 제가 매일 시를 쓰는데 시도 정말 이 실행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나이 많은 피아노 선생님이 언짢은 기색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는 결코 모차르트의 곡을 아르투어 슈벨라처럼 연주할 수는 없을 게다. 하지만 너는 그가 연주하는 방식으로 악보를 보면서 음계를 연주할 수는 있다. 그 피아노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덧붙이지 않았던 말, 아마도 그 여선생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이겠지만 말은 심지어 위대한 피아니스트들마저도 악보를 보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습하지 않는다면 모차르트를 지금처럼 연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였다. 달리 표현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획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이다. 말하자면 음계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 되게 희망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 2부의 2부가 이제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게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잠이 왔다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실행 능력.